1392년 태조 이성계가 건국해 무려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27명의 왕이 집권했던 조선.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은 유독 젊은 시절에 병사한 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왕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된 바는 없지만 암살 음모론에 휩싸였던 조선 왕들의 미스터리한 죽음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암살 음모론의 주인공, 독살설로 인해서 재임 기간 내내 왕권을 위협받은 조선의 21대 왕 영조의 이야기입니다. 1724년 8월 20일, 때는 영조가 연인군으로 불리던 시절, 그의 이복형인 조선 20대 왕 경종은 게장과 감을 먹은 뒤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점차 병세가 악화되며 의식마저 흐려지던 상황. 이에 당시 연인군은 어이들의 반대에도 인삼과 부자를 달인 삼부차를 처방하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8월 25일 갑작스럽게 승한 경종. 이에 당시 장안에서는요. 혹시 그 궁합이 안 좋은 게장과 감을 올린 것도 연인군의 소행 아니야? 연인군이 경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극인 게장과 감을 올려서 배탈을 유발했다는 소문이 확산, 경종 독살설이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1728년 영조 4년엔 경종 독살설 등의 이유로 이인좌의 난이 발발, 이후 전국적인 대규모 반란으로 이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영조는 주기 초부터 무려 30년 이상 선왕을 독살한 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야, 그래서 저기 영화 사도 보면 그 영조를 연기했던 송강호 씨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니들 또 그 얘기냐? 내가 아니라고 그러지 않냐? 이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종 독살설에 대해서. 이게 왕세자가 아니라 왕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오해를 샀던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역대 조선 왕 중에 가장 강력한 독살설이 제기된 왕 고종입니다. 1919년 1월 21일 덕수궁에서 사망한 고종의 사인은 뇌내출혈 혹은 심장마비로 인한 자연사로 발표. 하지만 건강했던 고종이 하루아침에 승하하자 이를 고지고대로 믿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목격한 친일파 윤치호의 일기에도 독살로 의심되는 정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강하던 고종 황제가 나인이 올린 식혜를 마신 후 심한 경련을 일으키다 세상을 떠났다. 게다가 고종의 치아가 모두 빠져 있었으며 목 부위에서부터 복부까지 30cm가량의 검은 줄이 길게 나 있었고 고종 승하 직후 2명의 궁녀가 의문사했다고 합니다. 아니 원래 근데 왕한테 뭐 올릴 때는 그 기미상궁이 다 음식 맛보게 돼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기미상궁이 먼저 죽었거나 기미상궁이 범인인가? 저기 혼자 다른 녹화하지 마시고 여기 좀 참여해 주세요. 혼잣말 자꾸 하지 마세요. 실제로 일본이 사주한 고종 독살설이 대두되자 일본은 고종의 사인이 자연사라 주장하며 해명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고요. 이는 3.1운동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조선 왕조 암살 미스터리,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역사에서 사라진 천재 과학자. 지금까지도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 과학자로 평가받는 장영실.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공을 세우며 종삼품인 대호군의 자리에까지 오른 그였지만요. 조선시대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기술이 많이 선보여졌죠. 그래서 미래에서 조선으로 간 외계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놀라워요. 그럼 지금부터 무려 472년 동안 왕의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장영실의 미스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433년 세종 15년 9월 16일 세종실록에 따르면요. 장영실은 그 아비가 본래 원나라의 소주 항주 사람이고 어미는 기생이었는데 공교한 솜씨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므로 태종께서 보호하셨고 나도 역시 이를 아낀다. 따라서 장영실이 조선의 신분 계층 중에 가장 천한 노비였기 때문에 그의 출생일과 성장 과정이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낮은 신분이었는데도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능력만으로.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조선시대에서. 그러니까. 네. 그런데 말입니다. 수많은 업적과 공을 세운 그가 1442년 이후 조선왕조실록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는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 1442년 3월 16일자 세종실록을 살펴보면요.
대호군 장영실이 안여 만드는 것을 감독했는데 건실하지 못하여 부러지고 허물어졌으므로 의군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다. 의군부에서 장영실에게 군장 100대를 집행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담긴 그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미스터리한 건요. 장영실과 함께 안여 제작을 책임졌던 문신 조순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종이 장영실을 파면한 것에 대해 사람들은요. 당시 천문관 측은 오직 중국, 명나라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세종이 장영실이 건립한 왕립천문대 간이대로 인해서 명나라와의 외교 문제로 비화할까 봐 그를 파면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태종의 어떤 과학 연구에 대해서 명나라가 굉장히 간섭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커버가 들어간 걸 수도 있구나. 그 당시로서는. 일단 벌을 줬다라는 거 남겨두고 뒤에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쓴 게 아닐까? 조선판 셜록의 미스터리 사건 일지. 자, 이번 특종의 주인공은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을 담은 목민심서를 쓴 실학자이자 세계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건설하기 위해 거중기를 구안해낸 과학자로 여러 방면에서 활약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런데 조선 최고의 실학자였던 그가 일명 조선판 셜록으로 범죄 수사에도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범죄 수사요? 순조 1년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의금부에 체포된 뒤 유배 생활을 하게 된 정약용. 그는 18년의 유배 중 무려 500여 권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억울한 죄인을 없애기 위해 쓴 형법서 흠음신서는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조인들의 필독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흠음신서 속에 아주 미스테리한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때는 1814년 12월 전라도 나주. 서로를 꼭 끌어안은 한 남녀가 온몸이 불에 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초검을 시행한 나주 관아에서는 한동안 비어있던 방에 갑자기 불을 떼면서 연기가 발생. 두 사람이 질식한 상태에서 불이 속못에 옮겨 붙었다며요. 그러니까 이 질식과 화재로 인한 사고사다. 땅땅땅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으니 조선판 셜록 정약용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괜히 그러셨을 것 같지는 않고 당연하죠.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본 거죠. 난 이 사건을 인체 자연발화 사건이라고 이름 짓겠네. 인체 자연발화? 그렇습니다. 먼저 정약용은 구두를 덮일 때 일어나는 연기에는 독이 없기 때문에 질식사할 수 없다고 주장. 그리고 조사 좀 제대로 하라고. 헐에 올려놓은 발은 멀쩡한데 몸과 다리가 불탔잖소. 남성 시신의 음경이 발기된 상태로 지나친 음욕으로 장기에서 음화가 발생해 사망했고 이후 불이 몸 밖으로 번져 몸을 태운 거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근데 이 현상을 보고 조선시대의 인체 발화를 생각했다는 게 그게 진짜 대단한 거죠. 근데 굉장히 인체 발화 사건이 형법서의 흠음신서에 기록돼 있다는 것도 정말 신기하고 결국은 굉장히 미스터리한 사건인데 야 이게 진실이 뭐였을까요? 자, 이번에도 표류 때문에 벌어진 한 사람의 미스테리한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1801년 당시 조선엔 제주도에 표류해온 외국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언어를 구사하는지라 이들의 국적을 알 길이 없어 고국으로 돌려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9년 뒤 전하, 그자를 데려와 보면 어떻겠나이까? 구세주처럼 등장한 한 사람. 그는 외국인들과 말을 주고받더니 이들의 국적이 여송, 지금의 필리핀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요. 덕분에 무사히 고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누가 필리핀 말을 할 줄 알았대? 따갈로그어를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조선 최초 필리핀어 통역사라 할 수 있는 그의 정체. 사실 전라도 우이도에 사는 한 홍어 장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필리핀어를 구사했느냐? 1801년 12월 홍어 장수 문순득은 풍랑을 만난 뒤 구사일생으로 어딘가에 도착했는데요. 야, 표류해서 필리핀까지 갔다고요? 자, 그가 도착한 곳은 필리핀이 아니라 반갑습니다. 류크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아까 삼별초가 건국에 도움을 줬다는 곳이 바로 그 오키나와 류큐국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당시 조선에 사신을 보내며 교류했던 류큐인들은요. 조선인 문순득을 반기며 극진하게 대접. 그리고 약 8개월간 류큐에서 생활하던 문순득에게 드디어 청나라로 떠나는 사신을 통해 조선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또 풍랑을 만나서 이번엔 필리핀 여성국에 도착한 그는 이곳에서 약 9개월 동안 쌀무역을 도우며 여비를 버는 등 강인한 생존력으로 집에 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죠. 자, 그리고 현재의 마카오인 오문에서 또 3개월을 보낸 뒤 청나라를 거쳐 무려 3년 2개월 만인 1805년 1월 마침내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근데 표류한 거리 생각하면 3년이면 금방금방 갔네. 거의 뭐 아시아의 하멜이네요. 하멜이죠. 문순득의 표류가 특별한 이유, 그가 당시 머물렀던 필리핀은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거류지여서요. 그는 유럽 문화를 접한 조선 최초의 서민인 셈입니다. 그러네요. 조선 그 어느 기록에도 없는 생생한 경험을 한 문순득의 이야기는요. 우이도에 유배 중이던 실학자 정약전이 표해시말로 기록해 남겼습니다. 당시 류큐, 여성, 오문 등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들의 문화와 생활상, 의복과 선박구조, 기후뿐 아니라 100여 개의 류큐어, 필리핀어까지 기록,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와 저기에 류큐어하고 필리핀어를 기록해놨구나. 오, 학술적 가치가 높죠. 높지. 그럼 마카오에서 그러면 저기 우리 에그 타르트 이것도 먹은 거 아니에요? 먹었겠지. 먹었을 거 아니에요? 비싼 거 먹었겠지. 그럼. 와, 이 사람 진짜 대박이다. 뜻하지 않게 난민이 됐지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이들. 우연에서 시작된 미스테리는 역사 속에서 창대한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지난 1월 국내에서 전해진 소식. 조선 숙종 때 공신들의 충성 맹세 기록을 담은 왕실 최대 규모 문서 20공신 회맹 축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됩니다. 20공신 회맹축은 1680년 8월 30일 임금과 역대 공신들 그리고 그들의 자손이 함께 지내는 제사 회맹제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문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회맹 제외. 권율과 원균의 후손들은 참석했지만 충무공 이순신의 후손들이 초대받지 못한 것이 미스터리입니다. 한 역사 연구원이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못 왔다는 거예요? 에이, 근데 초대받았는데 사정이 있었겠죠. 20공신 회맹축에는 숙종 6년 당시 회맹제에 참석한 412명은 물론 병가나 상중 등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한 77명까지 총 489명의 이름이 기록돼 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공을 인정받아 선조 37년 공신으로 책봉된 권율, 원균의 자손들은 기록이 돼 있는데요. 그러나 권율과 원균과 함께 1등 공신으로 책봉됐던 임진왜란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의 자손에 관한 내용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하네. 국민적 영웅이고 국가를 구한 공신인데 상식적으로 명단에 없는 거 진짜 이해 안 되고. 아, 저건 아니다. 그리고 이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키는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도 있습니다. 숙종 때 편찬된 김충장공 유사에 따르면요. 북을 치던 부관 송희립이 적탄을 맞고 쓰러지자 이순신은 투구를 벗고 돌격북을 치며 싸움에 맞서다 탄환에 맞아 죽었다. 외적의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그것도 조선 수군의 총사령관이던 충무공이 스스로 투구를 벗고 지휘를 했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전장의 뒤에서 그럼. 사기를 북돋으면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투구를 벗고 싸운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당시 동인과 서인의 당파 싸움이 극심한 시기였고요. 이순신 장군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봤자 정치적 희생양이 될 것으로 판단, 후손들에게까지 화가 미칠까 봐 전장에서 투구를 벗고 일부러 총탄에 맞아 전사했다는 자결설도 있고요. 진짜?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기 위해서 아산 어리산 인근에서 15년간 칩거 생활을 했다는 은둔설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여러 가지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제일 유명한 건 이제 이순신 장군과 선조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백의종군 시키고 그렇죠. 약간 자기보다 영웅시 되는 걸 부러워했다 뭐 이런 질투했고. 얘기도 있고 가설이긴 하지만 결국 이건 문서로 남아 있는데 후손까지 초대장에 이름이 없었다고 한다는 거 뭔가 있었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죠. 문무왕릉비에 담긴 숨겨진 비밀. 신라 제30대 왕으로 676년 삼국 통일을 이룩 통일국가의 틀을 세운 문무대왕. 그런데 행방이 묘연했던 문무왕릉비의 하단 부분을 1961년 경주 한 민가에서 발견. 그리고 1998년 하나의 가설이 대두되면서 역사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투후, 제천지윤, 전치력. 이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투후의 7대 손이라는 뜻인데요. 일부 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요. 투후의 7대 손이 신라 김씨 왕조의 시조가 됐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투후가 도대체 누구냐? 바로 흉노족의 김일제란 사람입니다. 어이? 그러니까 흉노족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신라가? 김일제는 한나라 무제 때 벼슬을 한 흉노족 효도 왕의 태자로요. 다시 정리하자면 흉노족이었던 투후 김일제의 7대 손이 신라 김씨 왕조의 시조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배웠던 역사가 송두리째 바뀌는 순간 아닙니까? 당시 한나라 한무제는 흉노족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군을 북방에 보내 흉노를 공격. 한나라에 끌려온 흉노족 태자 김일제는 한무제의 신임을 얻고 공을 세우며 한무제에게 김이라는 성씨를 하사받았고요. 산동성 지역의 제후인 투후로 책봉이 되었습니다. 이후 투후 김일제의 후손이 한반도로 내려와 신라 땅에 정착, 신라 김씨의 왕조를 열었다는 가설입니다. 야, 이 논란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은 신라 김씨가 기마민족의 후예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럼 신라는 다민족 국가인가요? 네. 그러게. 벌써 흉노도 있고 저 인도도 있고 다민족이네요. 문무왕릉비에 담긴 이 미스터리한 메시지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60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 왕조.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조선 왕조에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자의 저주였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요? 장자의 저주. 장자의 저주? 적장자가 이렇게 요절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적장자가. 네,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조선 왕실에도 그래도 왕위를 계승을 못했지. 그러니까 차남이나 그 삼남이나 그게 오히려 괜히 물어봤다 싶지. 제일 많이 했던.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왕위 계승은 왕의 정비에 맞아들 적장자 세습이 기본 원칙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조선의 역대 27명의 왕 가운데 왕위를 계승한 적장자는 단 7명뿐입니다. 자, 조선은 처음부터 적장자 승계의 전통이 꼬여버렸습니다. 태조의 첫째 아들 진안대군이 지병으로 사망하며 태조의 뒤를 이은 정종과 태종은 태조의 둘째 아들과 다섯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선의 제3대 왕 태종은 적장자 계승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적장자인 양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했는데요. 하지만 저하, 서연에 드실 시각이 이미 지났사옵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도 몸이 아프구나. 양녕대군은 병을 핑계로 학문을 게을리하고 기생들과 추문이 이어지는 등 방탕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결국 양녕대군은 세자에서 폐위, 대신 셋째인 충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됐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조선의 제4대 왕, 세종대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왕위를 물려받은 적장자들도 이 적장자의 저주를 피하진 못했는데요. 세종의 적장자인 제5대 왕 문종은 무려 약 30년간 세자 교육을 받고 조선 최초의 적장자 출신 왕이 됐지만요. 병환으로 즉위 2년 만에 승하. 그리고 문종의 적장자인 단종은 12살에 조선 제6대 왕에 즉위했지만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즉위 3년 만에 숙부인 수양대군 세조의 강압에 의해 양위. 이후에 결국 폐위된 단종은 불과 17살의 어린 나이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적장자의 저주란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숫자로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 왕조 적장자의 저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성종의 적장자인 연산군은 중종반정으로 폐위.
중종의 적장자 인종은 세자 생활 25년 만에 즉위했지만 8개월 만에 승하. 이처럼 조선 왕조 역사상 적장자로서 왕위를 계승한 7명 중 제19대 왕인 숙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장자의 저주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왕조라는 게 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스트레스도 있고 실제로 세자 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동안 좀 건강에 안 좋은 경우도 꽤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조선 왕실 역사는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암투의 역사로요. 특히 원비가 아닌 후궁의 아들이 왕위에 오를 때 더욱 격렬한 궁중 암투가 벌어졌습니다. 조선 제21대 왕인 영조는 원비 정성왕과 원자를 낳지 못했고 후궁 정빈 이씨와의 사이에서 어렵게 첫째 아들인 효장세자를 얻었는데요. 그런데 효장세자는 1728년 세자 책봉 3년 만인 10살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갑자기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아, 참. 이거 왕 뭐 이런 거 떠나서 아버지로서 얼마나 비통할까. 그렇죠. 영조는 참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그런 아이시죠. 7년 만에 또 후궁과 난 아들이 또 비운의 사도세자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사도세자 운명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비극이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효장세자가 세상을 떠나고 2년이 지난 1730년 3월 벌레를 산책하던 영조의 눈에 띈 무언가. 아니, 대체 이건 무엇이란 말이냐? 지금 당장 조사하라! 그것은 바로 왕족들이 죽길 바라며 흉한 물건을 묻어 저주하는 매흉의 흔적이었던 겁니다. 오, 그러면 궁궐 내에 누군가 저주를 해가지고 네, 이 세자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죠. 야,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었겠네. 자, 영조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영조는 바로 의금부에 조사를 명했고요. 그 결과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년 전 소론과 일부 남인은 영조가 선왕인 경종을 독살했다고 의심. 이른바 이인좌의 난을 일으켰는데요. 그런데 반란을 일으킨 이들은 왕실을 저주하기 위해서 궁녀들을 사주해 벌레 곳곳에 사람의 뼈, 인고를 묻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생전 효장세자의 최측근으로 소론의 지시를 받은 한 궁녀의 충격자변. 실은 뼛가루를 음식물에 섞어 세자 저하에게 올렸사옵니다. 무덤 속 시신, 길가에서 개가 뜯어먹다만 시신, 혹은 불에 탄 시신에서 채취한 뼈가루를 음식에 섞어 생전 효장세자에게 먹였던 겁니다. 이것도 저주라고 한 거구나. 야, 이건 거의 반역 아닌가? 와, 반역이지. 독살을 기도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아니, 이거 자체가 독살이죠. 아, 그리고 실제로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효장 그러니까. 세자가. 네네. 이거 이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어떻게 사람한테 저런 걸 먹이냐. 효장세자의 사인이 밝혀지자 영조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요. 저주를 사주하고 행한 이들을 모조리 처형. 한동안 조용하던 조정에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왕실에서 이렇게 저주가 행해졌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다름 아니라 세자야. 그렇지. 이게 너무 충격적이네. 야, 궁중 암투가 이게 정말 진짜로 무시무시했네요. 1447년 안평대군의 무릉도원 꿈 이야기를 듣고 화가 안견이 단 사흘 만에 그려낸 조선 최고의 걸작 몽유도원도. 두 기자는 알고 계셨습니까? 아, 이건 미술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요. 저거는 주관식으로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1447년 평탄한 현실 세계, 험준한 바위로 이루어진 중간 세계, 그리고 복사꽃 핀 이상향까지 무릉도원으로 가는 여정을 섬세하게 그려낸 몽유도원도가 완성되자 이 세상 어느 곳을 도원으로 꿈꾸었는가. 은자들의 오차냄새 아직도 완연하거든. 그림으로 그려놓고 볼진데 정말 좋은 일이니 천여 년을 전하여 봄직하지 않는가. 안평대군의 발문을 시작으로 김종서, 박팽년, 성삼문 등 21명의 당대 최고 문인들이 앞다투어 몽유도원도에 대한 찬시를 남겼고요. 그 길이가 20m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아, 명작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몽유도원도가 탄생하고 몇 년 뒤 조선의 기이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몽유도원도의 저주 아닐까? 맞아. 아니면 왜 자꾸 사람들이 죽어나가겠어? 그 이유, 그림이 세상에 나온 지 6년 뒤인 1453년 안평대군의 형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키며 조선에 피바람이 불어닥쳤는데요.
영모를 동모했다는 이유로 사사된 안평대군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10일 당시 좌의정 김종서가 철퇴로 맞아 사망. 1456년 단종 복위운동을 추진하던 박팽년 성산문 역시 사망. 이뿐만 아니라 이현로, 이계까지 몽유도원도의 이름을 올린 6명이 잇따라 목숨을 잃었던 겁니다. 조선판 데스노트 아닙니까? 이름 올리면 다 죽여버리는. 이후 몽유도원도는 조선의 또 다른 살생부로 불리게 됐고요. 계유정난 이후 자취를 감췄다가 1890년대 일본에서 발견돼 안타깝게도 현재는 일본의 한 대학교에서 소장 중인데요. 찰나의 꿈을 영원으로 승화시킨 조선 최고의 걸작 몽유도원도는 정말 죽음을 부르는 조선의 또 다른 살생부였던 걸까요? 다음 특종은요. 우리나라의 신성한 왕릉에서 비롯된 미스터리한 저주입니다. 1971년 7월 5일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송산리 고분군 6호분의 배수로 작업을 하던 한 인부의 삽에 뭔가 단단한 물체가 부딪힙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들썩이게 만든 무령왕릉의 등장. 짜잔. 예.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된 그렇지. 왕릉이었죠. 저 저기 가봤습니다. 예. 충청남도 공주에서 백제 25대 무령왕릉이 처음으로 발굴되었습니다. 언론과 발굴 책임자들은 기록 속에서만 존재하던 무령왕릉의 발견에 다들 흥분 상태. 그러다 그만 발굴 작업 중 왕릉에 있던 숟가락과 돌사자 뒤쪽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 결국 더 큰 사고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발굴을 끝내기로 결정했고요. 단 17시간 만에 모든 조사와 유물 수습이 마무리됐습니다. 붓으로 하나하나에 털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충 마무리한 거예요. 삽으로 파는 게 아니라 붓으로 팠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무령왕릉 발굴 직후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둘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물을 싣고 공주를 떠나 서울로 향하던 중 차량들이 잠시 휴게소에 들렀는데요. 이때 문화재관리국 국장의 운전기사가 넘어지면서 큰 부상을 입게 된 겁니다. 또 무령왕릉을 발굴한 지 한 달 뒤인 8월에는요. 문화재관리국의 한 관계자가 교통사고를 내 인명피해가 발생. 그리고 무령왕릉의 발굴 단장을 맡았던 한 교수는 큰 빚더미를 떠안는 불운이 생겼다고 합니다. 파라오의 잠을 깨우는 자는 뭐 저주를 받는다 뭐 이런 어떤 투탕카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어쨌든 똑같은 어떤 왕릉이니까. 그렇죠. 무덤이니까. 네. 한국고고학계에서 최고의 발굴인 동시에 또 최악의 발굴로도 꼽히는 무령왕릉 발굴. 그리고 의문의 연쇄 사고들. 혹시 졸속 발굴로 빚어진 저주는 아니었을까요? 조선시대 화형에 처해진 금속. 1996년 국내 모 대학교의 이복규 국어국문학과 교수는요. 국사편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16세기 문신 이문건이 한문으로 쓴 묵제일기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뭐야? 제3책 뒷장에 빼곡히 적힌 한글. 이것은 조선 두 번째 한문 소설이자 한글로 번역된 첫 번째 소설 설공찬전 국문필사본의 발견이었습니다. 와, 한글이다. 설공찬이 이렇게 써있네. 누가 낙서를 한 것처럼 이렇게 이게 최초로 발견이 된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하다. 자, 이 설공찬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조선 초기 중종 6년 때인 1511년 문신이었던 채수가 쓴 작품으로요. 순창설시인 설공찬이 사촌 동생의 몸에 빙의해 사람들에게 저승 경험담을 들려준다는 이른바 조선 판타지 소설이었습니다. 우와. 판타지 소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에 설공찬전이 세상에 나오자 백성들의 정신을 흘리게 하고 풍속을 어지럽힌 이 책을 모두 불태워라! 심지어 요서 은장률, 즉 요망한 내용이 담긴 책을 숨긴 자는 단죄로 다스리겠다라고 공표했습니다. 야, 특히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에 설공찬전의 주인공 설공찬이란 단어가 모두 6번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설공찬전을 소각하다 같은 부정적인 내용뿐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금서로 지정이 된 거죠? 유교를 근간으로 삼는 조선에서 저승을 소재로 불교의 윤회를 다루고 있어 집권 세력의 심기를 거두렸고요.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이 대목. 이승에서 왕이었어도 주전충처럼 반역해서 집권하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자, 여러분, 중종이 어떤 왕입니까? 반역한 왕이죠. 반정. 그렇습니다. 중종 반정을 일으켜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의 자리를 꿰찬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전충이라는 인물에 빗대서 반역으로 집권한 왕을 비난했으니 이건 지금의 왕을 능멸한 거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저렇게 직접적으로 강타한 책이었던 거네요. 중종 입장에서는 심기 불편했겠어요. 뭐 그럴 수밖에 네. 없죠. 그래서 당시 모두 화형에 처해졌던 설공찬전이지만요. 그러나 이 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든 보고 싶은 게 아유, 사람 심리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문건이 일기장에 은밀하게 한글로 옮겨 적어뒀던 설공찬전이 약 480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발견이 됐던 겁니다. 비록 조선시대에 모두 불태워져야 했던 금서 설공찬전. 그러나 당시 민중들에게는 재미와 교훈을 남겼고 또 지금 우리에게는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 이전에 한글로 번역된 소설이 존재했다는 걸 증명하며 대한민국 국문 소설사에 큰 의미를 갖는 작품입니다. 조선 왕조를 뒤흔든 문제작. 1782년 정조 6년 창덕궁 인정전에서는 서북 출신 천민 문인방에 대한 친국이 열렸습니다. 은밀히 군사를 일으켜 대궐을 침범하려 모의했습니다. 영모를 꿈꾼 천민,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의 미래를 예언한 금서 정감록입니다. 좀 약간 예언하고 그런 거 예언서, 같아요. 예언서. 예언서. 정도령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거다. 이런 예언서예요. 이것도 일부 금서랑 금서는 다 읽었네요, 그죠? 네. 금서 마니아. 금서 매니아. 아니, 금서 책을 아니에요. 많이 읽다 보면 네. 가다 보면 금서가 걸리는 거지. 이야. 가독을 하다 보니까. 정감록이 조선 왕조를 뒤흔든 문제작이었던 이유. 산천종기 입어 계룡산 정씨 800년 지지. 산천의 기운이 계룡산으로 들어오니 정씨가 800년간 도읍을 할 땅이로다. 여러분, 조선이 누구의 나라입니까? 태조 이성계가 세운 이씨 왕조 아닙니까? 그런데 이씨가 아닌 정씨가 이 조선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정감록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금기된 예언을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뭐 당연해요. 왕조 국가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보면 혁명이 일어나 다른 사람이 왕이 된다? 이거는 금서가 아닐 수 없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거 읽고만 영몰 꽤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새로운 왕조가 등장한다는 금기된 예언을 한 것도 모자라 정감록이 예언한 새 나라는 조선과는 전혀 다른 신분제가 없는 이상사회였습니다. 반상무서 예멸사진 연후 세사가 초이 양반과 상놈의 구별이 없어지고 예법이 다 사라진 다음에야 새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야, 정말 유토피아네. 저 당시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새로운 시대를 향한 예언과 백성들의 열망은 역사적인 민중봉기의 사상적 토대가 됐고요. 순조 11년에 홍경래의 난, 고종 31년 동학농민운동이 정감록과 함께했습니다. 당시 나라에서는 정감록을 금서로 지정하고 모조리 불태웠고요. 특히 이 책을 읽고 영모를 꾀한 자들에게는 자지를 토막치는 능지처사, 3대를 멸하는 형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전해졌다는 건 많은 분들이 봤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언제부터 정감록이 조선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사실 뭐 작자 미상이고 연대 미상입니다. 근데 정감록이 최초로 기록에 등장한 것은 영조 15년 승정원 일기 6월 9일 영조가 정감록에 대해 정감록은 도적들이 믿는 책이니 매우 교활하고 사악하다. 조선시대 중기에 이미 금서였던 정감록을 백성들이 많이 읽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한글 필사본까지 대유행. 와. 정감록은 조선시대 비공식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안채는 토정비결, 산안채는 정감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선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읽혔던 토정비결과 정감록입니다. 그중에 정감록은 국가의 운명과 백성의 앞날에 대한 예언서인데요. 조선이 운명을 다하고 정씨가 계룡에 새 도읍지를 세울 것이다라고 조선시대의 멸망을 예언하는 부분도 있어서 당시 수많은 영모를 낳기도 했던 희대 문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감록 속에 조선시대 멸망뿐 아니라 6.25 전쟁을 예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서 정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설마. 먼저 정감록에는 호랑이와 토끼를 당하여 남북이 서로 소태 발같이 대치하리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6.25 전쟁이 터진 1950년이 바로 호랑이인 경인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감록에는 인천과 부평 사이 밤중에 배 천척이 정박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걸 들으니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메가더 장군이 수많은 전함을 이끌고
인천에 상륙해 서울을 탈환했던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를 위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딴 건 다 좀 끼워 맞춘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정말 너무나 명백하네. 노스트라다무스도 놀랄만한 예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대단하다. 대단하죠. 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정감록에 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을 얌시하는 게 있어요. 바로 정감록에는 진인이 나옵니다. 세상을 걸어올 진인이 온다. 트루맨. 진인은 참진, 사람인 트루맨, 트루먼 대통령. 자, 6.25 전쟁 당시 우리를 도울 진인은 트루먼 대통령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건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아까 예. 저 인천과 부평서의 천청은 정말 너무나 명백하다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정감록에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장소가 나옵니다. 명당이죠. 아, 그렇죠. 십승지가 나옵니다. 네. 바로 합천군 가야면, 경북 영주시 풍기읍, 경북 봉화군 춘향면, 충북 보은군 송산면, 전북 남원시 운봉읍, 경북 예천군 용문면, 공주시 유구읍, 강원 영월군 영월읍, 전북 무주군 무풍면, 전북 부안군 변산면이라고 합니다. 적어놓으시고 네. 뭔가 위험한 일 있으면 이리로 튀세요. 그래요? 십승지입니다. 십승지. 십승지. 믿거나 말거나. 이게 문제 아닙니까? 왜냐면 이게 설이잖아요. 네, 책에 나와 있는 아니, 얘기들이 설이니까, 십승지.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음식뿐 아니라 전쟁을 통해 생겨난 용어의 직업까지 전쟁이 불러온 한국의 생활상 저 전 기자가 꼭꼭 집어드리겠습니다. 아 얼굴 이거 오늘 이거 개판 5분 전이네 이거. 아 개판 5분 전이요. 이런 말. 표준할까요? 좋지 않은 상황을 좀 과격하게 표현한 말 정도. 써도 된다. 글쎄요, 그게 애매한데요. 아수라장, 어찌해 볼 수 없는 혼돈 상태라는 뜻을 가진 개판 5분 전. 바로 이 말이 6.25 전쟁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모르셨을 겁니다. 개판할 때 개는 개가 아니에요. 진짜 그 개같다. 개가 아닙니다. 열릴 게 판판. 판이 열리기 5분 전이라는 뜻이에요. 6.25 전쟁을 피해서 부산으로 몰려온 피난민들. 이들을 돕기 위해 무료 배식을 하곤 했는데요. 사람들이 몰려 있잖아요. 개판 5분 전! 이렇게 부릅니다. 한마디로 밥솥 뚜껑 열기 5분 전이라는 뜻이에요. 서로 먹으려고 달려드니까 아수라장이 되겠죠. 개판 5분 전! 사용하는 말뿐만 아니라 신종 직업도 있었다는데요. 구두통을 맨 채 구두딱! 구두딱!를 외치며 거리를 헤매던 바로 그 소년. 일명 슈샤인보이. 이름 그대로 신발을 반짝반짝 닦는 구두닦이 소년을 말한다죠. 또 미군 부대에서 청수와 잔심부를 말하며 미군들의 생활을 책임졌던 하우스보이. 당시 하우스보이는 소년들 사이에서 꿀직장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또 넉넉한 월급은 물론이고요.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각종 물건들까지 가지고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사 재밌는데요? 재밌죠? 네. 16이라고 하기에는 좀 재밌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미군 부대에서 나온 물건들 보따리에 넣어서 맞아요. 파는 아줌마들이. 미지 아줌마. 네, 진짜 우리 동네에서 미지 아줌마라고 했었거든요. 미지 아줌마가 슈퍼갑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물건들의 총 집산지가 네. 청계천에 있는 도깨비 상가. 어. 도깨비 시장에 가면 다 있었죠. 저는 이제 집이 부산 가까우니까 거기 남포동에 그렇지. 국제시장. 어. 네, 거기 가서 물건들 많이 사오고. 뭐 샀어요? 거기 예전에 미제 청바지 같은 거 어. 튼튼하니까 그런 거 사서 입고. 군용식량 같은 것도 MR이라고 그래서 많이 먹었을걸요? 그때는 시레이션이라고 했어요. 시레이션, MR이 전 거죠. 시레이션. 이 귀신 잡는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연관 검색어처럼 해병대가 떠오르시죠? 네. 이 별명은 한 종군 기자의 기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6.25 전쟁, 베트남 전쟁을 취재한 종군 기자 마거릿 히긴스. 히긴스 기자는 우리 해병대 단독 작전인 통영 상륙 작전을 취재한 기사에서 그들은 심지어 귀신이라도 때려잡을지 모른다. They might even capture the devil. 이라고 오. 한국 해병대의 용맹함을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별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거릿 히긴스는 통영 상륙 작전만 취재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을 떠나는 피난민 대열에 합류하며 약 9개월 동안 6.25 전쟁을 취재하고요. 메가더 장군을 우연히 만나 그의 전용기에서 참전 계획을 단독 취재해 전 세계에 알렸고요. 이후 낙동강 전투, 인천 상륙 작전, 서울 수복, 중국군과 심지어 북한군까지 만나며 쓴 그녀의 기사는 와. 객관적인 6.25 전쟁의 자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건 취재를 바탕으로 한국 전쟁이라는 르포를 쓴 히긴스 기자. 이 책을 들고 미국 전역을 돌며 6.25 전쟁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고요. 여성 최초로 퓰리처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히긴스 기자는 베트남 전쟁 취재 중 풍토병에 걸려 사망하고 마는데요. 6.25 전쟁 당시 여러 나라의 지원 뒤에는 히긴스 기자의 목숨을 건 취재가 있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전문 기자의 어떤 롤모델 같은 그러니까요. 분이네요. 네모 지태에는 38선이 있었다.
네, 또 돈 얘기네요. 예. 돈독의 상징이죠. 네. 이 가평 스트리트라고 이 마을의 이름을 짓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보다 더 국가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좀 보여드릴게요. 하나 가져왔어요. 오,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죠. 네, 필리핀 돈이고요. 지금은 화폐 개혁을 해서 이걸 안 써요.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통용이 됐던 화폐입니다. 근데 이 뒷면에요. 짜자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필리핀 군부대에 관한 내용이 써 있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필리핀 제1대대 38선을 칼로 베듯 진격하다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인데요. 6.25 전쟁에 뜬금없이 필리핀 지폐에 새겨진 이유, 6.25 전쟁 당시 필리핀은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지상군을 파병하죠. 필리핀군은 전선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였습니다. 특히 20대대 제2소대장 라모스 소위는 단 44명의 소대원을 이끌고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적군의 벙커 7개를 완파합니다. 오, 대박, 대박이다. 이 전공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표창까지 받았고요. 이 사람이 1992년부터 1998년까지 대통령직을 역임한 라모스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 categorically and emphatically 대통령이 된 뒤에도 내가 6.25 전쟁에서 말이야 하면서 자신의 활약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6.25 전쟁과 인연이 깊은 필리핀 대통령 또 있습니다. 여기 기사와 함께 지폐에 새겨진 인물 보이시죠? 이 인물이 누구냐? 바로 필리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독재에 저항하다 암살당한 베니그노 아키노 전 상원 의원입니다. 아키노 의원은 겨우 18세 나이에 마닐라 타임스의 종군 기자로 한국을 방문, 필리핀군의 활약상을 기사로 전달했습니다. 이 아키노 의원의 아들이 바로 임기가 한 달 남은 현 필리핀 대통령 베니그노 아키노 3세라는 거 모르셨죠? ay patunay na kayo ang 대단하지 지폐 안에 않습니까? 38선이 들어가 있네. 네, 뭐 국가 차원에서 지폐에다가 새겨놨으니까 대단한 거죠. 남이섬 아침 고요수목원 등으로 유명한 봄나들의 메카 가평. 이 가평이 호주에서 의미가 있는 이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951년 4월 춘천에서 중국군의 공격을 받고 가평 일대로 후퇴한 우리 군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4개국으로 구성된 연합군이 투입됐는데요. 자, 이들은 이 가평 지구 전투에서 치열한 전투 끝에 5대가 넘는 중국군을 막아냈고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 트루먼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부대 표창을 받게 됐다죠. 그 이후 호주, 캐나다는 가평 전투에 참여했던 부대 이름을 가평대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특히 가평 전투에 참여했던 호주 육군 제3대대는 6.25 전쟁이 끝나서 호주로 돌아올 때 가평에서 바위와 나무 그리고 38선 콘크리트 모형을 가져와 호주 육군 제3대대 본부 앞에 설치할 정도로 가평을 대대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 게다가 이 가평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4월 24일을 가평의 날로 지정, 가평의 날이 되면 거리 퍼레이드 같은 행사가 진행되고요. 호주의 가평 사랑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박이다. 자, G 사이트에서 가평 스트리트를 검색을 하면요. 한국이 아니라 호주의 지도가 뜨는데요. 호주에 실제로 가평로라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 마이 갓. 특히 시드니에 있는 가평로 옆에는 부산 리저브라는 작은 공원이 있었는데요. 오, 이게 호주죠. 호주 한가운데 기념공원이 있다는 사실. 경기도 가평과 7,700km나 넘게 떨어진 시드니에 왜 이런 곳이 있는가 싶으시죠? 호주 현지의 지역 연구자에 따르면 6.25 전쟁의 참전 의미를 기리기 위해 누군가가 자신의 동네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 같다고 합니다. 오 기자 취재력 좋은데요? 슬슬 자기 자리 찾죠. 중박 오기. 또 중간에 나오니까 불안하네. 한 5개 더 읽을 생각하세요. 자신의 계급을 깎아가면서까지 6.25 전쟁에 참여한 프랑스 군인이 오이? 오, 정말. 자,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육군 대대를 파병했던 프랑스군. 당시 그들에게는 대대급 병력은 중령이 이끈다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계급이 중령보다 높은 경우 6.25 전쟁에 참전할 수가 없었죠. 자, 그런데 그때 제가 중령이 되어서 6.25 전쟁에 참전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한 프랑스 장군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장군의 계급은 중장이었는데요. 몇 개 내려간 거? 무려 4단계나 하향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셀프 계급 강등을 감행하면서까지 6.25 전쟁에 참여한 인물, 바로 랄프 몽클라르 장군인데요. 그때 장군의 나이가 58세로 나이 또한 적지 않았기 때문에 국방 차관이 직접 나서 만류했지만 계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곧 태어날 자식에게
유엔군의 한 사람으로서 평화라는 숭고한 가치를 위해 참전했다는 긍지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라며- 비호감으로 얘기를 했네요. 예,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안 왔습니다. 자, 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자, 그렇게 한반도에 도착한 랄프 몽클라르 장군. 자신보다 군 경력이 짧고 나이가 어린 미군 지휘관들의 명령에도 결코 개의치 않고 프랑스군을 진두지휘했다는데요. 실질적인 장군이죠. 네. 멋진 분이네요. 실질적인 장군이 아니라 이미 소리스타까지 가신 분이잖아요. 네. 전쟁에서 내 몸을 바쳐가지고 생명을 살리겠다 이런 의지가 정말 대단하신 분인 거죠. 꼬마 자동차 작전입니다. 아, 이거 오상진 몇 번 다녀왔더니 벌써 10위권 안으로 들어왔네. 네. 1951년 1.4 5태 당시 중국군이 서울로 진격해오는 급박한 상황, 꼭 반드시 구조해야 할 인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1000여 명의 전쟁 고아들이죠. 그래. 구할 방도가 없어서 속수무책이었던 그때 기적처럼 김포상공에 C-54 수송기 15대가 나타나서 1000여 명이 넘는 고아들을 제주도로 무사히 피신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전은 일명 꼬마 자동차로 불렸는데요. 자, 이런 큐티한 작전을 실시한 숨은 1등 공신들, 바로 미 공군 군목 러셀 블레이스델 중령과 디네스 대령인데요. 특히 디네스 대령은요, 제주도로 전쟁 고아들이 피신은 했지만 고아원에 수용된 인원에 비해 모든 것이 턱없이 부족하자 일본에서 600켤레의 신발을 구입해서 신기기도 했고요. 부대 내에 목로주점을 열어서 주당 수익금으로 500에서 1000달러씩을 고아원에 지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디네스 대령의 아낌없는 고아들에 대한 사랑, 여기에는 놀라운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디네스는 2차 세계대전 때 실수로 독일 교회 고아원을 폭격을 하고 맙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아이들을 숨지게 해서 죄책감을 느끼던 중 한국의 고아들을 구출해서 자신의 죄를 다소 씻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1956년 디네스는 자신의 전쟁 스토리를 쓴 책 전송가를 출간했는데요. 그 이듬해 할리우드에서는 영화로까지 제작되게 됩니다. 꼬마 자동차 작전 씬에서는요, 실제 이송된 고아였던 당사자들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와. 영화에서는 전쟁 고아들이 무용을 하며 아리랑을 부르기도 하고요. 실제 전쟁 고아들 중에 30명가량이 출연한 거죠. 이 영화 거의 다큐멘터리인데요? 네. 야, 이 자료를 제가 구했습니다. 와, 이거 박수 한번 쳐요. 멋진 영화입니다. 예. 아니, 이런 게 왜 이렇게 좀 많이 안 알려졌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방송을 통해서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헤스가 이제 세 아들을 뒀는데 한국의 고아 소녀 한 명을 또 입양을 해가지고요. 추가로 조사해 보니까 뭐 전송과 출판과 영화 수익금 전액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제주 고아원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예. 자, 바로 두 개의 기사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군인들과 장병들 사이에 군번도 이름도 없이 전쟁터로 뛰어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평화를 지켜낸 숨겨진 영웅들인데요. 전투의 승부를 결정한다고 할 만큼 중요한 임무, 군필자들은 다 한다는 보급이죠. 그러나 1950년대 한국은 포장되지 않은 도로와 산악지대뿐 군수 물자를 운반하는 데 최악의 지형이었는데요. 징집과 모집을 통해 차출된 한국 민간인들은 식량, 탄약, 무기를 전쟁이 진행 중인 산꼭대기까지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는데요. 전쟁터에서 총은 안 챙겨도 이것은 꼭 챙겼다는 A특공대의 비밀, 바로 지게입니다. 아, 그게 A특공대예요? 자, 지게 모양이 알파벳 A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A특공대. 자, 이 A특공대는 지게를 이용해 군수 물자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 전사한 군인이나 부상당한 사람까지 옮기며 최전방의 운송부대로 활약을 했습니다. 암암리에 움직이며 평화를 지켜낸 숨겨진 영웅이 또 있는데요. 북한 적진에서 미국 CIA를 능가하는 한미합동 첩보 임무를 수행했던 6006 부대, 일명 네코 부대입니다. 팀의 별칭이 네코가 된 이유는요. 팀의 부대장인 도널스 니콜스의 약칭 닉을 네코로 잘못 이해해서라죠. 자, 이들은 미국 극동공군 소속으로 북한의 기밀 정보를 빼오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북한 전력의 핵심이었던 T-34 탱크와 미그 15 전투기로 인해 우리 군이 고전을 면치 못할 당시 탱크 장갑판의 해체와 기밀 문서는 물론이고 미그 15기 엔진과 통신 관련 핵심 부품을 빼내는 성과를 올리면서 우와. 전쟁을 유리하게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짠하네. 아, 이런 특수부대 소식 굉장히 새롭고, 그리고 A특공대 진짜 좀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지게라는 게 한국 특유의 운송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산 위로 포탄, 총알 뭐 날라야 될 거 아니야? 밥도 날라야 되고. 그래서 마음 아픈 게 이렇게 전사자, 부상자 이런 분들도 이분이 직접 날랐다고 하니까.
김치 5 들어봤어요? 김치 5. 영화 이야기 아니고요. 실화. 1950년 12월 23일 무자비한 폭격으로 함흥 일대 육로가 모두 끊기고 유일한 탈출구이자 희망이었던 미군 수송선을 타기 위해 모여든 수만 명의 피난민들. 하지만 이 수송선의 정원은 약 2,000명뿐. 더 큰 문제는 이곳 흥남부두엔 군수물자 생산 시설들이 있어서 미군들이 폭발을 예고하고 있었는데 결국 선장의 큰 결단으로 14,000여 명의 피난민들은 젖 먹던 힘까지 다해 배에 오르게 됩니다. 과연 그들은 무사히 구출될 수 있을까요? 작전명 흥남부두 엔철수. 저 전 기자가요 영화 국제시장에도 나왔던 흥남부두 철수 작전 그 이유를 파헤쳐봤습니다. 이 영화 같은 극적인 스토리 뒤에는요 라루 선장이 있었는데요. 이 라루 선장의 뒷이야기 좀 의외입니다. 메르디스 빅토리호에서 하선한 지 2년 만인 1954년 가을 선장복을 벗고요. 마리너스라는 영세명으로 평생 수도자의 길을 걸었던 분입니다. 또 단일 선박으로는 역대급 가장 큰 규모의 구조작전을 수행한 배로 기네스북에 오른 이 메르디스 빅토리호는요. 이후 추적을 해봤더니 1993년 8월 9일 워싱턴주에 있던 첸코 인터내셔널에 미화 33만 5,900달러 하나로 약 4억 좀 안 되는 금액에 판매가 됐습니다. 이후 중국에서 고철로 분해가 됐다고. 아이고. 분해가 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전쟁도 꺾지 못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죠. 메르디스 빅토리호에서요 총 5명의 아기가 탄생을 합니다. 이 아기들은 김치 1부터 2, 3, 4, 5까지 불렸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김치라는 걸 알고 미국의 선원들이 지은 거라고 합니다. 귀엽다. 자 그렇다면 이 김치 형제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현재까지 신원이 파악된 분들은요. 지금은 66이 되신 김치 1호 손양영 씨, 김치 5호 이경필 씨 두 분인데요. 이 기사가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네. 실시간으로 전화 연결했습니다. 설마. 빅토리호에서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정원 초과잖아요. 14,000명이 있는 상황이면은 발 디딜 틈도 없었을 텐데. 김치호는 배 의무실 태어났고 의무실에서. 2, 3, 4, 5는 아마 배 안에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탯줄 잘라야 될 건데 이빨 가지고 탯줄 자르고 네. 그다음에 그 녹치마 그걸 찢어가지고 애를 닦았던 그런 사연을 갖고 내려오셨는데 네. 정말 그 이후에 거제도에서 쭉 어떤 일을 또 해오셨나요? 그래 보니까 아버지는 지금 오셔가지고 병화사진가 엄마는 병화삼에 그 형님은 병화식당 저는 병화가축병원 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이런 거를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 물어봤습니다. 왜 평화를 고집하는지 왜 평화를 고집하셨을까요? 전쟁하지 말자. 그 평화롭게 살자. 그래서 이제 평화를 자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김치 형제들이 좀 한번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그리고 이 드는데. 김치 5 예. 5분이 꼭 모여서 그러게요. 공부를 해가지고 예. 만날 수 있도록 좀 언론을 좀 도와줘야 됩니다. 저희도 저 작은 힘이나마 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치 오형제 만남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일본 박람회에 전시된 조선인. 일제강점기 직전인 1907년에 발생한 뼈아픈 역사. 무수히토 일왕의 재위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일본에서 도쿄 권업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각국의 다양한 생산품 및 복식, 공예품 등을 보기 위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박람회를 찾았는데요. 그런데 이때 관람객들 사이에서 가장 큰 구경거리가 된 게 있었으니 바로 조선에서 온 동물. 일본인들이 전시한 동물이라는 것은 한복을 입은 조선인 남녀였습니다. 심부름만 해주면 돈을 벌게 해줄게 라는 사악한 현올림에 속아 일본에 온 2명의 조선인들. 터키, 아프리카, 인도인들 역시 함께 전시됐었는데요. 이들은 난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치 동물원 우리 안에 갇힌 동물들처럼 매일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아 진짜 이게 사람이 사람한테 할 짓이에요 저게. 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당시 일본 유명 A 일간지에서는 박람회장에 조선동물 2마리가 있는데 아주 우습다 라며 조롱하는 기사까지 실기도 했는데요. 저기 기사야? 그렇습니다. 천인 공노할 인간 전시를 주도한 이는 1903년 학술 인류관 전시를 자문한
일본의 인류학자 츠보이 쇼고로. 그는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인들이 조선인들보다 우월하다는 사회 진화론 사상을 중심으로 1907년에도 인간 전시라는 만행을 또 한 번 벌인 겁니다. 사회 진화론을 연구했다는 사람이 제일 진화가 덜 됐다. 머나먼 타국에서 끔찍한 모멸을 당한 우리 선조들,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고 짓밟은 일본 만행의 끝 그 자체가 아닐까요? 율곡로를 아시나요? 기사님들 혹시 이 율곡로를 아십니까? 율곡로가 어디 있더라? 자, 광화문 앞 경복궁 사거리부터 청계천까지 연결된 도로가 바로 율곡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곡로 때문에 조선 왕조의 상징인 종묘와 창경궁이 갈라지게 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 그래요? 그건 무슨 얘기죠? 자, 이 율곡로에 얽힌 가슴 아픈 역사. 이 역시 일제의 민족 혼 말살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자, 창경궁과 종묘는 본래 하나의 숲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도로 개설이란 명분을 내세우며 1931년 현재 율곡로를 개설하면서 임금이 살던 창경궁과 종묘를 단절시켜 놓은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묘는 역대 조선의 국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곳이자 나라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조선 왕조의 핵심적인 또 상징적인 공간이죠. 자, 율곡로 우리에겐 상처와 같은 길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정말 민족혼 말살하려고 아이디어 웨이 엄청 했네요, 진짜. 끊어놓은 거예요. 예. 남산에 뭐 조선 신궁 세워놓고 참배를 강요하기도 하고. 또 경복궁 안에 조선 총독부를 설치했고. 아, 맞아. 뭐 그런 일까지 정말 뭐 이루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역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희소식이 있습니다. 뭐죠? 올해 종묘와 창경궁이 하나로 이어지고 복원될 예정인데요. 잘했다. 잘 복원된 문화재들을 우리 정말 아이들이 미래를 또 그렇죠. 과거를 바라볼 수 있는 창이 또 역사 공부하는 장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전북 진안 출신 김진명 의병장. 경찰서를 습격하다가 체포. 참수. 이 내용은 일본군의 군사 기록 제14연대 진중일지에 실린 항일 의병들의 참혹한 마지막 모습입니다. 진중일지로 말할 것 같으면 항일 의병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1907년 7월부터 1909년 6월까지 일본 보병 14연대의 의병 진압 기록을 담은 책자입니다. 자기들 본국에 자랑하려고 저 기록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네, 라는 보고용으로. 거죠. 네. 정확히 기술했겠네요. 하지만 우리에겐 이건 반대로 항일 의병 학살일지 그 자체입니다. 네. 이 책 속의 의병은 폭도 혹은 도적대로 칭하고 있고요. 의병 학살은 물론 의병을 도운 양민도 학살, 심지어는 독립군인은 한 마을을 통째로 소각했다는 내용 등 아주 잔혹한 만행이 생생히 기록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 들으면 들을수록 좀 심한 말이긴 하지만 이게 정말 불태워버리고 싶고 이 책을 그냥 찢어버리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말 그들의 만행을 기록한 자료이기 때문에 더더욱 정말 피눈물을 머금고라도 네. 계속 이거를 보관하고 연구하고 더 이거를 막 드러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2014년 2월에는 진중일지를 비롯해 일제가 작성한 폭도에 관한 편책, 조선 폭도 토벌지 등의 역사 자료를 토대로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의병 259명의 학살 기록이 새롭게 밝혀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3.1절 100주년을 맞아 보훈처에서도 이름 없는 의병들의 후손을 찾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자비하고 잔혹한 일본군에 맞서 애국심 하나로 용감하게 싸운 이름 없는 암흑의 의병들. 절대 잊지 않고 꼭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밀리 환초 조선인 학살 사건.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태평양 중섭의 마셜 제도. 그중에서도 100여 개의 섬이 둥근 띠 모양을 이루고 있는 밀리 환초. 태평양 전쟁 중이던 당시 일본은 마셜 제도 내 밀리 환초를 미국 침략의 전초 기지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섬 주변을 완전히 포위하며 봉쇄 작전을 벌였죠. 자, 그래서 결국 밀리 환초는 일본 본국으로부터 식량 등 보급이 끊긴 지 1년이 넘었고 밀리 환촌의 치르본 섬은 이미 미군에 잇따른 폭격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곳에 처참히 버려진 이들이 있었으니 1942년 초 비행장 등 군사시설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강제 동원된 1,000명의 조선인들. 극심한 식량난에 섬 주변 풀을 뜯어 죽을 쑤어 먹었는데요. 이때 가장 잔혹했던 일제의 만행이 있었으니 한 생존자의 증언에 의하면 조선인의 인육을 고래고기라고 속여서요. 노동자들에게 배급해 이를 후회하게 된 조선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는 일까지 발생.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일본군의 악랄함에 그들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본인에게 잡아먹히거나 굶어 죽거나 죽기는 마찬가지다. 맨 주먹으로라도 싸워야 된다. 1945년 3월 18일 밤 탈출을 시도하려던 조선인 징용자들. 그런데 그때 귓전을 때린 기관총 소리. 이웃섬 루크노르 섬에서 중무장한 일본군 토벌대 50여 명이 닥치는 대로 조선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 손을 들고 항복한 조선인에게도 가차없이 총알새를 퍼붓고 총검을 휘둘렀습니다. 저 사진 위에 사진 봐봐요. 저 시신들 앞에 놓고 웃고 있죠? 자랑스럽게 서 있잖아요. 진짜 악마다. 저걸 자랑스러워하는 거야. 짐승이에요, 짐승. 자, 불행 중 다행으로 밀리 환초의 악몽은 주변 섬에 주둔하던 미군에 의해 끝이 났고요. 겨우 목숨을 건진 조선인들은 1946년 2월 조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일본군의 잔혹한 사륙의 역사는 2006년 생존자 박정원님의 증언을 토대로 123쪽의 수기로 쓰여 더 큰 힘이 실렸는데요. 소중한 자료입니다. 그렇죠. 저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게 정말 다행인 거예요.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가 일본과 계속해서 역사의 매듭을 풀 수가 없는 게 이 강제 징용, 전범 기업들이 결코 본인들이 했던 일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사실 때문인데요. 자, 독일도 강제 징용의 과오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있죠. 이제 전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예, 이제 예. 대표적인 기업은 이제 후고 보삐인데 이제 남성복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양복 네. 정장. 다 아실 텐데. 네, 그죠? 알죠, 알죠. 네, 그 기업은 그 당시 이제 히틀러와 손을 잡고 아예 적극적으로 협조했었단 말이죠. 아, 네. 진짜? 나치 군복 그다음에 이제 히틀러 청년단 그 제복도 그렇고요. 그냥 독일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폴란드, 프랑스, 체코 이런 사람들 이제 강제 노동시키면서 한 200명 정도 이제 강제 노동시켜서 똑같구나. 만들었는데 원래 그 운영권도 없어졌어요. 네. 패배하고 나서 그렇죠. 네, 패배하고 나서 그럼 여기는 뭐 사과를 했어요? 2011년도에 공식적인 사과문도 발표했었고요. 우리가 아는 일본 전문 기업들 사과 한마디도 안 하고 아니, 그 예전에 강제 징용 그 임금도 안 주겠다고 지금 재판하고 그러죠. 그 판결이 우리나라 났는데도 인정도 안 하잖아요. 압류를 당해도. 2007년 2월 15일 미국 워싱턴 하원 외교위원회가 연 청문회. 이곳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고 김군자 할머니께서는 전 세계인들 앞에서 끔찍하고 잔인했던 일제의 만행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증언대에 오른 푸른 눈의 한 할머니. Every day it was the same terror over and over again. 그녀는 네덜란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얀 루프 오헤른 할머니였습니다. 야, 근데 위안부 피해자라고 하면 보통 아시아권 여성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또 한국, 중국 많이 생각하죠. 그렇죠. 네덜란드도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1942년 일본이 당시 네덜란드령 동인도, 지금의 인도네시아 자바섬을 침략했을 때 18살의 소녀였던 오헤르는 수천 명의 네덜란드인들과 함께 수용소에 갇혀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4년 2월 26일 오헤른을 포함한 미혼 여성들을 어디론가 끌려간 곳은 일본군들의 성노예로 처참한 치욕을 견뎌야만 하는 위안소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악행들을 봤는데 위안부 얘기를 아직 안 했어요. 그렇죠. 그죠? 그녀를 비롯한 수많은 네덜란드 여성들은 밤낮 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본군의 끔찍한 성적 모욕과 구타, 집단 성폭행을 견뎌야만 했고요. 또 다른 네덜란드 위안부 피해자 고 엘렌 판더 플레그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매일 20명 이상의 일본군을 상대하고 저항이라도 하면 살해 위협과 함께 가족들까지 살려두지 않겠다며 협박했다고 합니다. 악몽 같았던 과거, 그 수치스러움에 가족들에게조차 비밀로 한 채 평생을 살아온 오헤른 할머니. 그런데
1992년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큰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해말 힘을 내어 그녀는 도쿄에서 열린 국제전쟁범죄 청문회에 유럽 여성 최초로 증언대에 오른 거죠.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을 하신 거죠. 일본은 우리가 죽기를 기다리지만 나는 죽지 않을 겁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할 겁니다. 꿈 많은 18 소녀에서 어느덧 96이 된 오혜른 할머니. 그녀는 여전히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뭐 그 용기에 박수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2013년 5월 일본 미야기현의 항공자위대 기지를 방문한 아베 총리. 그런데 아베 총리가 한 훈련기 조종석에 앉아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되자 그를 향한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훈련기에 새겨진 숫자 731 때문이었습니다. 1933년 화학무기 개발 및 의학발전 도모를 명분으로요. 세균학 박사 출신 이시시로 중장의 주도하에 중국 하얼빈에 창설된 731 부대. 이곳에선 조선인, 중국인, 소련인 등 국적을 불문하고 어린아이부터 임산부, 노인까지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생체 실험 대상자를 부른 이름이 통나무를 뜻하는 마루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신 연구를 위한 혈청을 얻기 위해 산 사람의 몸에서 피를 모두 뽑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각 신체 기관에 흑사병의 원인인 패스트균을 침투시킨 뒤 해부를 해서 세균의 침투 정도를 관찰합니다. 이 잔혹한 실험들은 마취제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그 어떤 마취도 없이 그냥 행해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잔혹한 생체 실험으로 희생된 이들은 증언을 기초로 파악된 피해자만 무려 3천여 명. 거기에 세균전으로 인한 피해자는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731 부대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생체 실험에 대해서는 정말 뻔뻔하게도 여전히 은폐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전 후 731 부대는 과연 어떤 법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1946년 일본 도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의 주도로 일본 전범들에 대한 재판이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1947년 법의 심판대에 오른 한 남자. 그는 731 부대의 총책임자 이시시로였습니다. 사람들은 A급 전범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만행을 저지른 그가 당연히 사형에 처해질 거라 믿었죠. 그러나 본 법정은 이시시로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그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아니 왜요? 왜? 극악무도한 생체 실험을 통해서 얻은 자료 때문이었습니다. 뭐냐 이거? 제1차 세계대전 때부터 세균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미국으로선 이 자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당시 전범 재판의 총책임자였던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은요. 731 부대의 생체 실험 자료를 넘겨받는 대가로 이시시로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생체 실험을 토대로 한 731 부대 연구 보고가 일본 다수의 의과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 또 교토대 의학부에서는 731 부대 관련자 33명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했다고 합니다. 화가 나. 화가 나. 희생자들은 비통한 역사 속에 가려져 있고 되려 가해자의 반인륜적인 만행은 업적으로 남은 잘못된 역사. 지금이라도 이 악행에 눈 감은 나라는 모두 반성, 또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도 뭐 잔혹한 생체 실험이 많이 진행이 됐었죠. 뭐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독일에서는 다크 투어리즘의 그 장소로 보존이 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일단 락센하우sen 수용소에 있는 생체 실험실 보실 수 있어요. 저도 거기 작년에 갔다 왔는데 그래요? 끔찍하더라고요. 정말 끔찍하고요. 거기 오랫동안 있으면 정말 기분이 너무 묘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가이드분이 계세요. 설명해 주시는데 그때 얻었던 지식을 아직도 독일 의학에서 사용된다는 거죠. 좀 아이러니컬하네. 네, 너무 아이러닉한데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의대 가서 역사를 강의해요.
일단 이제 의대생들이 이 지식 배우기 전에 역사부터 배우고 맞습니다. 보기 시작하는구나. 그 다음에 그 지식이 어디서 나왔는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을 먼저 가르치는 거죠. 맞아요. 사실. 네. 지식보다도. 그거 너무나 필요한 거고 그래서 심지어 약간 묵념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 난징의 악몽. 1937년 겨울 2명의 일본 육군 무카이 토시아키 소위와 노다 치요시 소위 이 두 사람이 벌인 대결은 백인 빌기 초기록 무카이 106대 노다 105 라며 일본 유명 T 일간지에 대서 특필됐었는데요. 자, 이들이 말한 대결은 다름 아닌 참수 대결. 끝도 없네. 1937년에서 1938년 벌어진 난징 대학살. 희대의 전쟁 범죄로 기록된 이 끔찍한 학살 속에 인간의 탈을 쓴 두 악마는 광기 어린 살인 경쟁까지 벌였는데요. 이봐, 우리 누가 먼저 100명을 죽이는지 한번 내기할까? 어? 그리고 일본 언론에선 이 끔찍한 대결을 마치 스포츠 중계하듯 보도했는데요. 그때부터 그 두 악마는 포로들부터 무관 민간인들까지 난징 쯔진산 일대 마을을 뒤집으며 눈에 보이는 대로 중국인들을 학살 또 학살. 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광기에 사로잡힌 그들은 노인과 아이 할 것 없이 심지어 임산부까지도 잔혹하게 칼로 찌르고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참수 경쟁은 일본군 사이에서 마치 게임처럼 번져 다른 일본군들에 의해 300명 배기 등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때 무참히 살해된 중국인 수가 최소 약 300명일 거라는 추산만이 그 참혹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016년에 당시 일본의 방위성 장관 이나다 도모미가 100명을 참수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라는 망언을 남겨 중국인들을 2번 울리기도 했는데요. 자, 중국인들은 이걸 듣고 얼마나 또 기가 차고 분노가 끓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미 다 드러난 역사적 사실. 자기네 신문 기사에 있는데 중국의 뭐가 신문에서 말이 안 보도를 했는데 일본 전범 재판은 이게 전범 재판을 해도 죄를 깎아주고 사면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하긴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독일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끝까지 쫓아가요. 끝까지 쫓아가는데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고 계속 또 신문에서 계속 또 많이 보도되거든요. 그러니까 91세 할아버지가 재판을 받았는데 이제 교도소로 넘어가는 길에 이제 또 사망하신 그런 결국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고령이든 간에 봐주지는 않는 거죠. 절대 봐주진 않아요. 아니 죄를 저질렀는데 끝까지 당연히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그거는 너무나 필요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기본적인 여러 가지 단체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사이먼 비센타이 센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재단 아니고 미국 재단인데 목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끝까지 추적하는 거죠. 근데 독일이 거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요. 그래서 같이 찾자는 그런 의미로 이제 계속 이제 찾고 있고요. 독일 내에서도 나치 전범 수사 중앙본부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91세 할아버지도 재판받고. 저게 선진국입니다. 저게 선진국인 거죠. 잘 산다고 선진국이 아닙니다. 네, 일본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로 알려진 허균의 홍길동전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소설 속 홍길동은 이상향을 꿈꾸며 조선을 떠나 율도국을 세우죠. 그런데 홍길동이 세운 국가 율도국이 사실은 실존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홍길동전은 원래 실존 인물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 소설이잖아요. 아니 역사서에 언급은 돼요. 그 당시 의적이 있었고 홍길동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다고요. 제가 여러분께 새로운 가설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설이기 때문에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한 역사 전문 작가에 따르면요, 이 율도국이 실존했으며 심지어 그 율도국의 위치가 지금의 대마도라는 겁니다. 아, 정말? 대마도가 율도국이라고요? 그렇죠. 저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근거가 뭐 있습니까? 지금부터 율도국이 대마도라는 가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먼저 주목할 것은요, 여러분, 해류의 흐름입니다. 쿠로시오 해류의 한 줄기가 이 대마도를 거쳐서 한반도 동쪽을 따라 우리나라 북쪽으로 향하는 동안 난류를 형성하고요. 우리나라 북쪽에서 동해로 향하는 북한 한류와 교류. 자, 이런 해류와 계절풍의 흐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함경도에서 배를 띄우면
자연스럽게 대마도로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해를 타고. 아, 진짜요? 그럼 이것만으로 대마도를 율도국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지. 자, 율도국 대마도설에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서 고사기에는 대마도를 항구섬 혹은 나루섬이라는 뜻을 가진 이 진도라고 표기하고 있는데요. 이 나루진 글자에서 삼수변을 일단 빼보자. 이 삼수변을 빼면 붓율자가 되죠. 붓율. 예. 그래서 추측하기를 홍길동이 대마도에서 왔을 때 항구에서 교역하러 온 일본인을 만나게 됐고 필담으로 섬 이름을 물었는데 일본인이 실수로 율도라고 알려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하. 글자로만 생각하면 말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이 또 있는데요. 현무사, 우리 친구야 친구 할 때 친구라는 단어. 뭔데? 자, 대마도에서는 일본 본토와는 달리 우리나라처럼 친구를 친구라는 발음으로 부릅니다. 도모다치가 아니고? 도모다치 안 써요. 어? 근데 대마도 사람들 지금 이 말을 대마도 사투리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쨌거나 사투리처럼 그 지역에서만 내려오는 말인 건데 그럼요. 사투리가 있다는 얘기는 사실 그 오래 전에 누군가가 이 말을 어딘가에서 배워왔다는 거잖아요. 그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네요. 과연 가상국과 율도국은 실존했을까요? 그리고 정말 대마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었던 걸까요? 모래 속 잃어버린 도시 발견. 6세기경 페르시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담은 설화 아라비안 나이트. 이번에 저와 함께 떠날 곳은요.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풍요의 도시로 등장하는 오만의 전설 속 고대 도시, 바로 우바르입니다. 전설에 따르면요. 우바르는 당시 금만큼 가치가 컸던 약재이자 향료인 유향의 교역으로 화려하게 번성하면서 일명 환상의 도시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사치와 타락에 젖은 주민들의 모습에 노여워한 신이 한순간에 도시를 모래 속에 묻어버렸고 이후에 사라진 사막의 아틀란티스라고 전해졌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진 도시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정말 우바르가 그저 전설 속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만 1992년 우바르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건 뭐 전설 속의 얘기가 아니라 도시가 실제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대체 뭐지? 1992년 레드셋 위성의 원격 감지 레이더가 포착한 무언가. 이것이 모래 속에 파묻혀 있던 우바르의 발견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저게 나온 거네. 저 길이? 네. 그리고 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만 남부 살랄라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170km 떨어진 사막에서 우바르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견됐는데요. 이후 계속된 조사 끝에 우바르와 예멘 동부를 잇는 일명 인센스 로드 유향길과요. 유향을 나르던 아랍 상인들이 이정표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30여 개의 석탑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뭐 실크로드 같이 뭐 그런 게 있었네. 향로드네, 향로드. 유향으로 번성했던 게 맞긴 한가 봐요. 네. 근데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 모래에 이렇게 파묻혔다는 게 가능한가요, 이게? 조사 결과 우바르가 들어섰던 곳의 지하에서 거대한 석회암 동굴이 발견됐고요. 1세기 무렵 폭우가 쏟아지자 결국 석회암 동굴이 무너지면서 한순간에 도시가 땅 밑으로 꺼져버렸던 겁니다. 석회가 물에 약하니까 주저앉은 거네요. 저 당시에 만약에 저런 일이 있다라면 저걸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을 테니까 그냥 신이 덮었다라고. 그렇지, 옛날에 그런 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했겠어요? 과학적으로 모르니까 신이 분노한 줄 알지. 하루아침에 도시가 얘기할 수 주저앉아 있을 것 버리니까. 전설로만 전해졌던 고대 도시 우바르. 과연 싱크홀에 묻히기 전 우바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자, 두 기자님은 미지의 파라다이스, 바닷속으로 사라진 전설의 대륙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 당연히.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저서를 보겠습니다. 헤라클레스의 기둥 저편에 아주 큰 아틀란티스라는 섬이 있다. 사방에 금과 은 등으로 부가 넘쳤고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대국이다. 하지만 아틀란티스는 하루아침에 바닷속으로 침몰, 인류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저서에도 나오니까 사실 뭐 구전으로만 내려오던 땅이 아니라 정말 분명히 기록된 게 있으니까 우리가 다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은 많이 되는 건데 만약에 아틀란티스가 실존했다면 어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최초의 4대 문명보다 훨씬 전에 그렇죠. 초고대 문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끌며 전 세계 수많은 고고학자, 역사가들이 아틀란티스를 찾아 대탐험, 대서양, 모로코의 사하라, 심지어 버뮤다 삼각지대까지 아틀란티스라고 주장하는 곳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아틀란티스의 실체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아틀란티스라고 주장하는 또 하나의 후보가 등장합니다. 바로 바하마 제도의 작은 섬, 비미니. 여기서 아틀란티스 뭐 유적이라도 발견된 겁니까? 아하. 자, 먼저 비미니 섬이 아틀란티스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근거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비미니 섬 인근 바닷속에서 도로가 발견됐습니다. 도로요? 일명 비미니 로드라고 불리는 이곳은 평균 길이가 2m고요. 높이가 약 0.5m, 무게가 1톤가량 되는 네모난 돌이 규칙적인 간격으로 약 630m 거리까지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조물을 발견한 밸런타인 박사는 비미니 로드가 최소 6,000년에서 12,000년 전에 만들어진 인공 도로라고 발표. 일각에서는 이 비미니 로드가 아틀란티스로 가는 통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게 말이 됩니까? 저게 자연현상입니까? 저거는 진짜 자연현상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러네요. 전 말이 안 돼요. 너무 균질하긴 하네요. 그렇죠. 아니, 예. 바닷속에 그것도 한 10,000년 전에 인공 도로가 있다. 사람이 만든 도로가 있다. 그렇죠. 이거는 진짜 우리가 몰랐던 문명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뭔가 더 증거가 나와야지만 이게 좀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결정적인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유명한 예언가인 에드가 케이시. 그는 1929년 주식시장 붕괴와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과 소련의 몰락까지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그런 그의 또 다른 예언. 1968년 바하마 해역에서 아틀란티스 대륙이 바다 위로 솟아오를 것이요. 아니 뭐 아직까지도 솟아오르진 않았는데 이 예언이 왜 중요한 증거라는 거죠? 비미니 섬이 위치한 곳이 바로 바하마 해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결정적으로 비미니 로드가 처음 발견된 시기가 바로 1968년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떠오른다는 게 이게 물리에 뜬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람한테 발견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어허.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신기하긴 한데 이거는 약간 저 예언가의 영역이지 이게 뭐 과학이 과학적인 아니잖아요. 근거는 아니잖아요. 뭔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인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갓을 준비했어요. 바로 아틀란티스가 현재 카리브해 쿠바 일대에 존재했다는 주장입니다. 쿠바 아틀란티스 설을 제기한 이는 영국의 유명 역사 작가인 앤드류 콜린스. 그는 전 세계 각지의 고대 문명 유적지, 신화와 플라톤의 기록을 연구해 추리했습니다. 쿠바가 아틀란티스였다는 첫 번째 근거. 아틀란티스는 리비아와 아시아를 합친 것보다 큰 거대한 대륙이다. 사람들은 플라톤의 대화편에 기록된 이 문장을 아틀란티스의 대륙 크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콜린스는 그리스어의 보다 큰이라는 단어가 중간에라는 단어와 유사하다고 생각, 아틀란티스 대륙을 리비아와 아시아의 중간 위치인 카리브해 지역으로 추측했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이기 때문에 리비아와 아시아의 중간 위치를 카리브해로 추측한 것이죠. 근데 또 왜 하필 쿠바예요? 쿠바가 아틀란티스였다는 근거 두 번째입니다. 큰 산맥이 차가운 북풍으로부터 아틀란티스 대평원을 보호했다. 콜린스는 플라톤이 말한 산맥이 쿠바의 과니구아니코 산맥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매년 겨울이면 북쪽 할렌 전선이 쿠바 대륙으로 불어닥치는데 과니구아니코 산맥이 북풍을 막아서 쿠바의 서쪽 평원 작물들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치면 북풍 막는 산맥은 너무 많죠. 아니 산맥 중에 많다. 바람을 안 막는 산맥이 없죠. 없지, 산맥 그래요. 무조건 근거 좀 부족해야지. 근거가 부족하다. 네. 자, 이번엔 진짜 확실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쿠바가 아틀란티스였다는 근거 세 번째. 콜린스가 주목한 멕시코 신화 뱀의 사람들. 뱀의 사람 동쪽에 아스틀란에서 거 7개의 동굴에 우두막을 짓고 사. 콜린스는 신화에 언급된 아스틀란이 아틀란티스와 어원이 같으며
신화 속 동굴이 바로 쿠바 푼타델 에스테 1호 동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동굴에 동심원이 연속적으로 고리를 이루며 그 옆으로 S자 모양의 꼬리가 나온 암각화가 있습니다. 네. 콜린스는 이것을 혜성으로 추측. 고대인들이 혜성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의 뱀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멕시코 신화 속 뱀의 사람들의 고향인 아틀란티스를 쿠바로 해석을 했습니다. 각화가 근데 너무 생생하다. 누가 그려놓은 것처럼. 우리가 벽화 많이 봤는데 저렇게까지 선명한 벽화 잘 없잖아요. 하지만 아틀란티스가 쿠바였다는 콜린스의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설과 추론일 뿐이다 라며 반박을 했는데요. 도무지 찾을 수 없어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된 사라진 전설의 대륙 아틀란티스. 그것은 플라톤의 상상이 만든 전설의 섬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과연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곳일까요? 트로이 전쟁의 산물 이것 발견. 트로이 전쟁을 그린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를 각색, 배우 브래드 피트가 아킬레스 역을 맡아 사상 최대의 대격전을 벌였던 영화 트로이 기억하시죠? 너무 재밌었어. 너무 리얼하게 잘 그렸어. 뭐 영화로도 많이 알려지고 그리스 신화로도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이 트로이 성을 열기 위해서 오디세우스가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서 함락을 시켰다. 그렇죠. 이게 트로이의 목마인데 그렇죠. 이게 실화 아닙니까? 고대 그리스 영웅 서사시에 등장하는 트로이 전쟁은 1870년 독일 고고학자 하인리히 슐리만이 트로이의 흔적을 발견하며 트로이 전쟁 역시 신화가 아닌 역사였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는데요. 그런데 트로이 전쟁이 실제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또 하나 발견됐다고 합니다. 전설처럼 전해졌던 트로이 전쟁의 산물, 고대 도시 테네아. 그런데 문헌으로만 전해지던 전설의 도시 테네아의 흔적이 실제로 발견된 겁니다. 트로이라는 곳은 유적들이 발굴되면서 실존 지역으로 확인됐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증거가 더 나왔다는 거잖아요. 2018년 그리스 문화부에 따르면 672제곱미터 면적의 유적지를 발견. 테네아 형식으로 추정되는 문과 대리석, 거주 공간과 도로를 비롯해서요. 무덤에서는 보석, 장신구, 200개의 도금된 노잣돈 등 도시의 부유함을 상징하는 유물들이 출토됐습니다. 번성했네. 과거에 저 정도라면 엄청나게 번성한 거죠. 근데 저게 테네아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저 도시가? 좋은 질문입니다. 뭐 테네아가 새겨져 있든가. 그간 고대 그리스인들이 사용하던 무늬가 새겨져 있는 도자기 형식과는 다른 심플한 디자인의 도자기가 함께 발견됐고요. 그리고 2명의 태아가 담긴 항아리까지 출토.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는 인근에 위치한 고대 미케네, 코린트 등 그리스인들의 매장 방식과는 다른 독자적인 형식이며 테네아만의 문화라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발굴 책임자 엘레니 코르카에 따르면 테네아는 신화를 역사로 만들 뿐 아니라 그레코로만 시대의 환상적인 문화의 성취입니다. 라며 트로이 전쟁이 단순 신화가 아니라 실제 존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역사가 된 신화 속 트로이 전쟁. 어쩌면 많은 전설 속 이야기는 신화를 가장한 인류의 역사일지도 모릅니다. 최초의 인류로 불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시작으로 우리 인류를 크게 봤을 때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로 진화했다는 것이 우리가 배우고 외워온 인류의 진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19년 4월 이 보편적인 진화 과정을 반증하는 신인류가 발견됐다는 내용이 그것도 영국의 저명한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실리면서 학계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인류 진화 과정에 없던 새로운 인류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새로 발견됐네? 자, 2007년 필리핀 북부 루손 섬에 위치한 칼라오 동굴 내 석회암 지층에서 성인 2, 어린이 1명의 것으로 추정되는 치아, 발가락 뼈 등이 발견됐는데요. 이후 프랑스 국립자연사박물관과 필리핀 대학 연구팀이 이 화석의 연대를 측정한 결과 5만에서 6만 7천 년 전의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게다가 해당 원인의 치아 역시 호모사피엔스처럼 이전 인류에 비해 그 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치아랑 큰 차이 없지 않아요? 어금니 같잖아요, 그죠? 어금니 진짜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루손섬 칼라오 동굴에서 발견된 화석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현생 인류와 같은 진보적인 측면과
침팬지 등에게서 보이는 원시적인 면이 섞여 있습니다. 발가락뼈를 자세히 보면 확연하게 발가락뼈가 굽어져 있죠. 이처럼 굽은 발가락뼈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인류는 바로 300만 년 전 활동했던 초기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였습니다. 그 수백만 년 차이 나는 초기 인류하고 현생 인류의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네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호모사피엔스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치아는 이제 현생 쪽이고 네. 저 발가락뼈는 초기 인류 형태고. 어떻게 진화 과정의 중간쯤 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 그런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일렬 종대가 아니라 다양한 그 종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특징이 혼재된 이 신인류는요. 화석이 발견된 루손섬의 이름을 따 호모 루소넨시스라 이름 붙여졌는데요. 5대 인류와 현생 인류의 특징이 공존하는 신인류 호모 루소넨시스. 이들이 살았던 문명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현재 지구상의 대륙이 몇 개죠? 5대양 6개주 아닙니까? 5대양 6대지 남극까지 7대륙입니다. 자, 그런데 1995년 미국의 지구물리학자 브루스 앤딕트는요. 현재 8번째 대륙이 바닷속에 있습니다. 또 아틀란티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틀란티스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 그죠? 아까 저기 오 기자가 처음에 얘기한 북극 밑에 대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는 7개 대륙에 이어 8번째 대륙, 일명 질랜디아가 존재한다고 주장. 질랜디아. 그리고 그가 8번째 대륙으로 지목한 곳은 뉴질랜드와 뉴칼레도니아가 있는 오세아니아 지역인데요. 사실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를 비롯한 인근 섬들은 단순한 섬이 아니라 대륙의 일부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12년 뒤 루엔딕 교수의 주장에 힘을 싣는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2017년 뉴질랜드의 지질학 과학연구소 역시 질랜디아가 단순한 해저 지각이 아니라 약 490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약 22배에 해당하는 8번째 대륙이라고 주장합니다. 어휴, 대박이다. 아, 걔네들이 이렇게 떠 있는 게 섬인 거구나. 일부들이 나와 있고 밑에 다 가라앉았다. 그럴 수 있겠네. 자, 해당 연구팀은요. 질랜디아 대륙으로 추정되는 해저에서 약 8,000점 이상의 화석 표본을 채취했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 육상신물의 화분과 포자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아, 떠 있었네, 그럼. 진짜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언더더 씨가 저기네, 사실 상상 속에. 언더더 씨는 저기네. 지난해 9월 질랜디아 대륙으로 추정되는 곳이죠. 뉴질랜드 북섬 타라니키 해안에서 발견된 펭귄 화석을 분석한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펭귄 화석? 이 펭귄 화석은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약 300만 년 전 고대 펭귄의 화석으로 추정. 해당 연구팀에 따르면요. 이 고대 펭귄들은 현대 펭귄들의 조상격으로 과거 오랜 기간 질랜디아에서 서식하다가 지각 변동으로 대륙이 가라앉자 남반구 곳곳으로 흩어진 거라고 합니다. 야, 그럼 질랜디아라는 대륙이 있었다는 실제로 얘기네. 육지에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지만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다라는 상당히 좀 근거가 있네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펭귄 죽으면 뜨죠? 아니, 그러니까. 또 뼈가 되면 또 가라앉죠. 가라앉지. 그럼 걔가 가라앉아서 된 거 아니에요? 예? 땅이 올라온 게 아니고.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땅 안에서 발견된 화석이다. 2006년 1월 오스트리아 서부 인스브루크의 한 법의학 연구소 소속인 발터 파르존 박사의 충격적인 발표. 이번에야말로 음악 거장의 미스터리가 풀릴 겁니다. 오스트리아면은 누구예요? 오스트리아면은 단 한 명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럼 짤츠부르크라고 해야 되고 그럼 모차르트네. 그죠? 당연히 오스트리아 모차르트죠. 그걸 뭐 질문이라고 합니까? 자, 그 주인공은 바로 두 기자님이 말씀하신 신이 내린 천재 음악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35세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레 요절한 모차르트는 사후 2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죽음에 대한 숱한 미스터리가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성 마르크 공동묘지에서 발굴해 1902년부터 모차르트 연구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모차르트의 두개골을 2004년 발굴된 그의 외할머니와 조카 유골의 DNA와 대조, 이를 통해 모차르트 죽음의 비밀이 풀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검사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모차르트의 죽음에 대한 의혹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1791년 모차르트는 사망 직전 갑작스런 고열에 시달리다 2주 만에 급사했는데요. 이후 그의 죽음을 놓고 무려 150여 가지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 모차르트 사망에 대한 첫 번째 추측. 라이벌 살리에리의 독살설. 모차르트 사망 이후 러시아 희곡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에서 모차르트의 재능을 질투한 살리에리가 샴페인잔에 독을 타는 장면이 묘사됐고요. 1984년 영화 아마데우스에서도 해당 내용이 또 한 번 강조되며 독살설을 믿는 이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사실 소문과 다르게 두 사람은 우호적인 관계였다고 합니다. 자, 모차르트 사망에 대한 두 번째 추측, 수은 중독. 모차르트는 매독을 치료하기 위해 와인에 수은을 넣어 마셨다고 하는데요. 수은에 중독될 경우 의식장애, 경련, 발작, 고열 등을 앓다 수주일 내에 사망할 수 있는데 모차르트의 사망 직전 증세와 비슷했던 거죠. 자, 그러나 이 가설 역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설일 뿐. 근데 의혹이 150개면은 그냥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왜 거죠. 죽은지. 네. 근데 저 시대에는 의학이 뭐 지금하고는 맞아. 비교가 안 되니까 사실 어떤 병으로 죽었다 해도 그걸 알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바로 검사 결과겠죠. 대망의 검사 결과. 모차르트의 두개골과 외할머니, 조카 유골의 DNA는 불일치. 그렇죠? 그의 죽음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게 됐습니다. 근데 DNA 결과가 어쨌든 이 미스터리를 밝혀준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또 새로운 미스터리를 남기는 그러니까. 상황이네요. 죽여도 죽지 않는 자. 치명적인 독을 먹고 수차례 나르는 총탄을 맞고도 멀쩡히 살아있는 남자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얘네 다이아드가 됐죠. 아이언맨인가요? 이거 다 영화 속 인물. 그러니까 영화 속 인물밖에 안 떠오르는데. 실제로? 실제 인물입니다. 제정 러시아 말기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그의 승, 그레고리 라스푸틴입니다. 라스푸틴. 이 사람이 왜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수도승을 자처했던 라스푸틴은 당시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2세의 아들인 황태자 알렉세이의 혈우병을 기도로 치료. 이 일을 계기로 황제와 황후의 무한 신임을 받았고요. 제정 러시아 정계의 비선 실세로 떠올랐습니다. 그 뭐 기도로 치료를 했다 이거는 뭐 사실 믿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우연히 타이밍이 맞았다 타이밍이 정도로 맞은 해석을 거지. 해야 될 텐데. 나을 때도 난 거야. 신비로운 능력으로 제정 러시아를 주무른 라스푸틴. 그러자 그를 견제한 황실 측근들은 라스푸틴을 암살하기로 계획. 1916년 12월 29일 황족 유스포프 공작은 파티를 빌미로 자택에 라스푸틴을 초대했는데요. 그런데 청산가리를 먹었는데 왜 죽질 않는 거야? 라스푸틴이 분명 치사량의 청산가래가 든 케이크를 먹고도 끄떡없이 멀쩡하게 파티를 즐기는 겁니다. 결국 기다리다 지친 유스포프 공작은 라스푸틴을 저격. 총에 맞은 라스푸틴은 쓰러졌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라스푸틴이 마치 좀비처럼 벌떡 일어나 유스포프 공작을 공격. 저 정도면 죽이려고 하다가 믿게 되겠다. 라스푸틴 느님 이러면서. 제가 의심한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와, 아니 청산가리도 먹고 벌떡 일어나서 반격하고 이거 뭐 좀비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직 놀라시긴 이릅니다. 당시 대기하던 암살 공모자들이 깜짝 놀라 라스푸틴을 향해 수차례 총탄을 발사. 겨우 그를 제압해 강물에 던져버렸는데요. 그런데 더욱 미스터리한 점은요. 사흘 뒤 라스푸틴이 시신으로 발견됐을 당시 그를 꽁꽁 묶었던 밧줄이 풀려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저 사람 물에서까지 살아나와가지고 유스포프 찾아갔으면 거의 기절했겠는데. 아, 그건 뭐 맹신이지. 라스푸틴 의심한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누님 이렇게 되는 건가? 야, 이거 너무 무서운데? 청산가리고 총이고 이 사람한테 소용없다는 얘기네. 그런데 말입니다. 미스터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황제 친척에게 죽임을 당하니 황실은 머지않아 몰락할 겁니다. 실제로 그가 사망한 다음인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발발, 러시아 황실은 몰락했습니다. 가면 속 미스터리한 남자. 한 사람은 왕, 한 사람은 철가면으로 서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된 쌍둥이의 운명을 그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아이언 마스크. 자, 이 영화는 프랑스의 대문호 알렉산드르 듀마의 브라질론 자작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소설이죠 원작 자체가. 네. 철가면의 이제 존재가 굉장히 미스테리했던. 그럼요. 진짜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데 소설과 영화 속에서 가면을 쓴 채 감옥에 갇혔던 철가면은요. 사실 역사에 존재했던 실존 인물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많은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철가면은 1669년 수감된 뒤
1703년 바스티유 감옥의 독방에서 사망한 죄수로요. 그는 소설과 영화 속의 주인공이 철가면을 쓰고 살아했던 것처럼 검은 벨벳천으로 약 30년 세월 동안 얼굴을 가려야 했는데요. 일명 철가면으로 불리는 그는 정체도 죄명도 알려지지 않았으며 어째서인지 간수들은 그에게 귀족들이 먹을 법한 고급 식사와 술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등 정체를 알 수 없는 신비에 둘러싸인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미스터리한 것은 그가 사망한 뒤에도 마르시올리라는 가명으로 매장, 그뿐 아니라 그가 감옥에서 사용했던 모든 물건을 불태우고 감옥의 벽까지 모두 긁어내는 등 그의 정체를 두고 의문만 더해갔습니다. 무려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스터리한 철가면의 정체를 두고 수많은 추측이 제기됐는데요. 철가면의 정체에 대한 첫 번째 주장, 왕비의 외도로 인한 사생아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요, 남편인 루이 13세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안 도트리슈 왕비가 외도로 사생아를 낳았고 바로 그가 철가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철가면의 정체에 대한 두 번째 주장, 루이 14세의 친부설. 먼저 루이 13세와 그의 아들 루이 14세 초상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다르게 생겼네. 자, 이를 두고도 사람들은 왕비가 외도로 루이 14세를 낳았으며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루이 14세의 친부를 얼굴을 가려 감옥에 가두었다고 주장. 근데 알 수가 없다. 기록이 안 남아있으니. 근데 프랑스식이나 되는 나라도 기록이 전혀 없나 보네요. 아니, 의도적으로 다 없애버렸지. 기록을 은폐했으면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야, 일부러. 과연 바스티유 감옥에 갇혔던 철가면의 정체는 누구이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베일에 쌓여 있었던 걸까요? 역사를 뒤흔든 모모. 자, 이번엔 두 기자님께 상식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아메리카 대륙은 누가 발견했죠? 콜럼버스라고 얘기를 바라죠?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누군가요? 아메리고 베스푸시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냐니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진짜. 아니 그 둘은 아닌 건 내가 알고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우리는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배웠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콜럼버스의 발길이 닿기도 전에 아메리카 대륙을 다른 유럽인이 먼저 발견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다른 유럽인이요? 네. 그래 유럽인. 그래서 이제 그 왜 아메리카 대륙으로 부르느냐 이제 아메리고 베스푸치 때문에 아메리카로 부른다. 그런 얘기가 있죠. 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인이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자,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미스테리한 이 사실은요. 한 동전 때문에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렇지. 1957년 고고학자 멜그렌과 에드룬게가 미국 메인주의 고다드 유적지에서 유물을 발견하던 중 의문의 동전들을 발견했는데요. 이거 생전 처음 보는 동전인데? 엄청 오래돼 보이는데 정체를 모르겠네? 이후 22년이 흐른 1979년 또 다른 고고학자들이 메인주에서 발견된 동전, 일명 메인 페니를 감정한 결과 이 동전은 11세기 노르웨이의 바이킹들이 쓰던 동전입니다. 이는 콜럼버스보다 무려 약 400년 앞선 11세기 후반 북유럽의 바이킹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내디뎠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요. 바이킹 부족과 아메리카의 원주민이 교류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메인주까지 항로가 되게 짧을 것 같긴 해요. 가능하죠. 위로 이렇게 극락 아예 위로. 왜냐면 메인주 자체가 오른쪽 맨 위에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11세기라니까 놀랍네요. 어쨌든 근데 콜럼버스 전에 바이킹과 교류를 했다는 게 밝혀지면은 뭐 새로운 역사를 쓸 때 중요한 단서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메리카 대륙에 콜럼버스보다 바이킹들이 먼저 도착했다는 걸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요. 1960년대 캐나다 동부 뉴펀들랜드 섬에서 11세기 초반 바이킹들의 유물이 발굴됐는데요. 메인주에서 발견된 메인 페니 역시 11세기 바이킹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실제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바이킹이 아메리카를 먼저 발견했다는 사실을 좀 더 뒷받침하는 사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동전이 과거 아메리카 대륙에서 바이킹들이 실제로 사용한 동전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요. 11세기에 만들어진 동전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왜 아메리카 대륙까지 가져갔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특종은 세계 8대 미스터리로 손꼽히는 책 코덱스 기가스입니다.
이 책은 13세기 초 보헤미아의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책으로 사람이 손으로 직접 쓴 필사본입니다. 오, 진짜 정교하다. 캘리그라피의 원조격이네요. 저게 그러니까. 필사본, 네. 저게. 컴퓨터로 찍어낸 것 같아. 그러니까 인쇄체 같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코덱스 기가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높이 92cm, 폭 50cm, 두께 22cm에 무게는 자그마치 75kg, 320장의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는 중세 최대의 필사본인데도 불구하고요. 오탈자 제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방대한 양의 책을 여러 사람이 아닌 오직 단 한 사람이 썼다는 겁니다. 와, 저 많은 거를.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엄청난 책이 단 하루 만에 완성됐다는 겁니다.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에이, 사람이 쓸 수 아. 있는 그 시간이 있는데 요즘 아니, 펜도 아니고 옛날에 그 뭐 일일이 딱 찍어 썼을 거 아니에요. 아니, 속기사도 힘들어. 저 큰 걸 저걸 어떻게 말도 안 써요? 되더라고 했어. 아니, 때려쳐.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청산가리 먹고 안 죽은 건 상식적이야 아, 그러면? 그건 뭐 잘못. 아니, 그걸 이렇게 옆에 뱉을 수 있잖아. 뱉었어 케이크를? 13세기 베네딕트 수도원의 수도승 헤르만은 규율을 어긴 죄로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됐다는데요. 그러자 제가 우리 수도원이 영원히 예찬받을 수 있도록 내일까지 엄청난 책을 만들겠습니다. 제발 형벌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그런 책을 완성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어떡하지? 책만 완성할 수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고 싶다. 자네 그 말 진심인가? 내가 그 책을 완성시켜 줄 테니 나와 계약하지. 그리고 헤르만은 악마에게 감사의 의미로 책 577페이지의 증거를 남겨놨는데요. 바로 이 악마. 그래서 코덱스 기가스의 또 다른 이름이 악마의 성경입니다. 네, 내가 볼 때는 저 책의 신비감을 높이기 위해서 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닐까요? 스토리텔링이다. 그렇지. 그럼 하루 만에 쓴 것도 뻥이다. 마케팅이다. 아니, 저걸 파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계약을 해서 쓴다는 것 말이 안 자체가 되지. 말이 안 되잖아. 자, 책의 탄생 과정도 너무나 미스터리하지만 또 하나 미스터리한 건 코덱스 기가스의 중간에 8페이지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건데요. 누군가 이게 이제 필체가 달랐다거나 누가 도와줬구나. 함께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는 것도 와줬네, 8장을. 어. 제일 양 많은 8장 누구한테 맡겼네, 보니까. 와, 진짜 무지하게 안 믿는다 정말. 아우, 미치겠네. 계속 이어드리는 특종입니다. 미스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아주 미스터리한 책입니다. 바로 보이니치 필사본입니다. 이 책은 들어보셨나요? 보이니치 필사본? 뭐 다양한 식물들이나 뭐 이런 게 그려진 책인 것 같은데. 역시 관찰력 좋아요. 식물 도감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보이니치 필사본은 1912년 세상의 존재가 드러나자마자 언어학계에 대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왜? 탄소 연대 측정 결과 15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이 책에 쓰인 문자가 지구상의 언어가 아니었던 겁니다. 또 이 스토리 또 만든다 또. 아니 지구상의 언어가 아니라 암호였겠지. 자기네들 쓰는 남들 못 알아보게 하는 거. 그걸 외계어로 또 둔갑을 시켰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문자 중에 이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보이니치 필사본은 약 240페이지 분량으로 문자의 형태를 보면 라틴어와 비슷한 것도 같고 다양한 채색 사파도 있지만요. 이 문자가 대체 무슨 언어인지, 책이 무슨 내용인지 해독 불가. 그동안 전 세계 수많은 언어학자, 암호학자, 심지어 수학자들까지 해독하려 했지만 단 한 단어도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대신 학계에서는 나체의 여인, 식물, 별 등 다양한 사파가 그려진 것으로 봐서 약초학, 천문학, 우주학, 연금술 등을 담은 일종의 백과사전 같은 책으로 추측했습니다. 우와. 아니면 뭐 아예 문명 자체가 우리가 모르는 문명이 존재했다 사라졌다거나 이러면 가능한 얘기 그건 아니에요? 가능한 얘기다. 그죠? 외계어라기보다는. 문헌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15세기에? 네. 불가사의 그 자체인 보이니치 필사본. 그런데 최근 이 미스터리한 책을 해독하는데 과학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2018년 캐나다 한 대학의 연구진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결과 예, 보이니치 필사본의 문자는 히브리어에 기반을 둔 겁니다. 보이니치 필사본이 히브리어에 기반을 두었고 책의 일부는 여성 건강 관련 내용이라 추측했는데요.
반면 2019년 영국의 제라드 채셔 박사는요. 아닙니다. 그 문자는 원시 로마의 사어입니다. 보이니 17사본 속 문자가 원시 로마의 사어이며 육아정보, 심리학, 민간치료법 등이 담겨 있는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학계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 보이니 17사본은 암호학계의 성배라 불리며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고대 기계 속 수수께끼. 1901년 그리스 안티키테라 섬 부근의 바다 밑에서 난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한 척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 선박에서 고대 그리스 시대의 항아리, 장신구, 조각품 등과 함께 무려 기원전 1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계를 발견. 세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1세기입니다. 1세기. 있는 기계가 있어요? 저기 뭐야? 태엽이에요? 안티키테라 기계라 불리는 이 장치는 사실 처음 발굴 당시에는 단순한 청동 물체로 여겨졌습니다. 대체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그런데 70년이 흘러 1971년 영국의 물리학자 데릭 솔라 프라이스 교수는 안티키테라 기계를 엑스레이와 감마선 이미지로 촬영. 그리고 안티키테라 기계의 잔해 속에서 30개 이상의 톱니바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학자들이 모여 끈질긴 연구를 이어간 끝에 기계에 적힌 설명서 속 그리스어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거기 설명서가 또 있었어요? 설명서에는 천체들의 움직임과 위치, 일식, 예측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설명서대로 기계를 복원해 본 결과 기원전 1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티키테라의 정체는 천문관측 기계였습니다.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 장치를 기원전 1세기에 만들어냈다라는 거잖아요. 더욱 놀라운 점은요. 태양 주위를 도는 이 지구의 운동 365.25에 가까워요. 또 이제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29.5에 가까운 숫자예요. 이게 두 개가 딱 맞아야지만 딱 자기 위치에 오거든요. 그 주기가 235개월이에요. 또 하나의 주기는 뭐냐면은 월식이 일어나는 게 있거든요. 이 주기는 223개월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안티키테라 기계가 갖고 있는 이 두 개의 원판 비가 정확히 하나는 223이고 하나가 235예요. 아니 거의 요즘 사람이 만들어서 타임머신 타고 갖다 놨다고 해도 이해가 될 정도예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안티키테라 기계의 발견. 고대 문명이 어떻게 이 장치를 만들었는지는 아직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